더불어민주당이 8월 25일 전당대회를 열어서 새 대표를 선출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송영길 의원 나오셨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머리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불러줘서. 예, 연세대 총학생회장 출신 4선 국회의원이시고요. 네. 인천시장 지내셨고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맡고 네. 계셨죠. 우선 북방경제협력위원회라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기구입니까? 사실 노태우 정부 때부터 북방경제는 추진이 됐습니다. 네. 여야를 불문하고 박근혜 정부에서조차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라 그래서 북방경제를 추진했는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유라시아 그리고 동북 삼성, 몽골을 포함한 이 북방 지역의 경제를 전담하는 기구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출마하신 이유를 좀 압축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 송영기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이걸 압축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6.12 북미 정상회담 4.27 판문점 선언 이후로 한반도의 정치의 지형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정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뒷받침할 집권 여당의 대표는 글로벌 외교 역량을 갖고 남북 경제 협력에 대한 확고한 전략적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송영길이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경제 문제가 심각한데 대통령께서 표방하는 소득주도 성장, 혁신 성장, 공정한 시장 경제 이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광역시장으로 종합행정을 준비했고 거기서 5년 동안 제가 만든 누구나 집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서민들의 주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갈 대책을 가지고 집행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통합의 아이콘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친문 비문을 넘어서 또 지역을 넘어서 또 세대를 통합시키는 그런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원팀 민주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이 때문에 약간 최근에 논란이 있었는데 약간 후유증 같은 건 없었습니까? 세대 교체라는 표현은 약간 이제 선배님들에게 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죠. 세대 통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스러운 신진대사가 필요한 게 아니냐. 네. 그리고 우리 이해찬 총리님이나 김진표 지금 후보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또 네.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죠. 같이 경쟁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송영길 의원님이 이제 여러 가지 정책 역량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당대표도 좋겠지만 그거보다는 행정부에서 일을 하는 게 더 역량을 잘 발휘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저 대통령께서 당대표 하지 말고 내각에 들어와서 일하자 그러면 언제든지 저는 그런가요? 대통령 말씀에 따를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개인의 정치 프로그램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 중요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열린 자세로 제가 당대표로서 대통령님을 뒷받침하는 게 더 지금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제가 최근까지 대통령님과 함께 네. 북방경제협력 문제를 상의하고 또 이번에 정상회담을 제가 수행하고 다녀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로 신뢰가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특히 이제 경제 분야에 대한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일단 취임한 지 이제 1년이 넘었는데요. 대체로 잘 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성적을 매긴다면 점수를 매기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또 점수는 그렇지만 80점 이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주시는 거죠? 워낙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거의 부도를 내다시피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저 효과도 크다고 보여지고요. 네. 너무나 또 우리 대통령께서 겸손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고 또 그 전쟁 위기의 한반도를 정말 한반도 운전자론을 통해 평화의 국면으로 만들어낸 것 자체가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 그 중에서도 이제 소득 주도 성장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비가 많이 들어옵니다. 야당하고 좀 보수 기득권 세력에서는
어떻게 국민들을 실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느냐. 그거 잘못됐다는 거 인정하고 폐기해라.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득주도 성장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오직 하면 기본소득 제도조차도 지금 이제 쟁점이 되고 있잖아요. 그냥 일정한 소득을 딱 국민에게 나눠주자. 그렇지 않으면 사실 유효수표, 그 구매력이 없어져서 사실상 상품 소비 능력이 없으면 생산 자체가 되지 않는 악순환에 빠지기 때문에 과잉 생산 공황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의 방향은 맞는데 이것의 여러 가지 미비점을 보완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것은 그냥 임금 노동자의 임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까지 다 포함된 서민대중 전체의 소득을 늘리는 개념으로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임금소득뿐만 아니라 자산소득의 불평등도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제시하는 누구나지 프로젝트는 소득 중에 가장 큰 지출 비용이 주거비입니다. 네. 주거비가 자기 총 가처분 소득에서 25%, 30%까지 넘어가거든요. 이 주거 비용을 거의 반으로 줄여가지고 가처분 소득을 늘림으로써 명목 임금이 오르지 않더라도 소비 여력이 만들어지는 소득주도 성장을 만들어 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를 제가 송영길이 구책 정책으로 누구나지 프로젝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보충 질문 성격인데요. 최근에 그 최저임금 인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뭘 좀 잘못한 건가요? 최저임금 추진 과정에서 상호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모두 강조하듯이 대기업의 납품 단가 후려치기라든지 기술 탈취나 일감 몰아주기,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갑질이라든지 이러한 또 건물주의 상가 임대료의 여러 문제나 가지가 있죠. 이런 것들을 같이 조정하면서 이 최저임금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되니까 을들 간의 전쟁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가 겸허하게 좀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아들여야 된다. 네. 또 반대쪽에서는 좀 진보 성향 지식인들이 선언문을 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경제개혁 청사진도 없는 것 같고 개혁 의지도 약하다. 이거 아주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자, 좀 진보 성향 지식인들의 이런 비판, 개혁 의지 실종된 것 아니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진보적 지식인들도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통해서 좀 돌이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도 그냥 왜 그렇게 진보 단체들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과도하게 그렇게 공격했는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두 분을 보내고 나니까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제대로 말도 못하면서 이렇게 정부가 되면 너무 심하게 몰아붙이고 있는데 그렇게 추상적인 담론으로 신자유주의다, 뭐 재벌 개혁의 의지가 없다 이렇게 규정하기보다는 네. 구체적 실현 가능한 정책을 가지고 서로 조정하고 협력해서 함께 만들어가려는 협치의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좀 요청하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런 진보적인 단체들과 항상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해서 서로 간에 이 협상에서 어떤 공통 분모를 찾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 이제 재벌 개혁 네. 부분을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네. 재벌 개혁이라는 게 굉장히 하여튼 쉽지 않은 건 사실인 것 같고요. 네. 핵심이 무엇이고 어떤 수순으로 해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만난 걸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비판적 시각도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이제 삼성을 만나겠다, 김동연 부총리가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걸 가지고 재벌들한테 좀 잘못된 사인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번 정권이 같은 이렇게 반복 패턴을 보인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왜 재벌들이 힘을 가지고 있고 뭔가 투자나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재벌들에게 투자 요청을 하고 일자리 창출을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 네.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 저는 재벌 개혁은 지배 구조의 문제, 그리고 이 재벌이 어떤 사안에서 집중을 하면서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이라는 존재가 우리 세계적 경쟁력으로 필요하지만 이게 삼성의 존재 때문에 다른 제2의 삼성이 태어날 수 있는 생태계를 파괴하고 독점해 버린다면 네. 이게 뭔가 새로운 역동성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한민국 경제의. 그래서 중소기업인들의 그런 이 창조적인 기술을 탈취하거나 못하게 방지하고 문어발식으로 다 지배하고 자기 일가 친척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서 중소기업한테 좀 납품을 받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다 이걸 독점해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생태계를 공정한 경쟁 원리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가 좀 떨어지고 있고요. 취임 이후에 일단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도도 지방선거 이후에 쭉 하락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이게 일시적인 조정 국면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면 아주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두 측면이 같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정 국면도 있고 또 동시에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당대표로 나선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잘 대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알게 된 첫 인연은 어떻게 되십니까? 2002년도 노무현 후보님을 제가 수행해서 부산 서면 로타리에 그 지지 집회에 갔을 때 네. 그 롯데 호텔에서 처음 문재인 후보를 말씀을 듣다가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변호사 하실 때. 예, 우리가 그때도 저도 이제 변호사를 했으니까 네, 그렇군요. 문재인 후보님은 노무현 대통령을 제야 인사, 운동으로 학습시킨 지도자다. 이렇게 저희는 듣고 있었습니다. 네. 노무현은 그냥 평범한 학생운동을 했던 분도 아니고 평범한 변호사였는데 네. 문재인을 만나서 변화돼서 불임 사건을 변론하면서 이런 제야운동에 참여하게 됐다. 이렇게 저희들은 듣고 있었죠. 정치나 일 이런 걸 같이 해본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그 이후에 아주 좀 옛날 얘기부터 조금만 해주시죠. 글쎄, 직접적으로 같이 일해본 것은 민정수석고 계실 때 네. 제가 초선 국회의원이었으니까요. 그때 대북송금 특검 문제로 한번 만나뵌 것 하고 또 제가 열린우리당 마지막 사무총장 때 노무현 대통령께서 부부 동반으로 식사를 해서 청와대로 돌아오라 그랬는데 그때 제 아내가 미국에서 못 갔어요. 네. 그래서 문재인 실장님이 제 아내처럼 저와 문재인 실장님, 노무현 대통령, 권양수 여사님 이렇게 넷이서 청와대 만찬을 했던 게 그런 일이 기억에 있었군요. 남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과거에 청와대 수석이나 비서실장 하실 때 하고요. 지금 대통령을 하는 문재인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보십니까? 좀 많이 변하셨나요? 그렇죠. 좀 자리가 사람을 만들죠. 좀 많이 역시 변하셨나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보다 기대 이상 잘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예. 이 노무현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면서 많은 학습을 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대선 때 안희정, 이재명, 문재인 경선 때부터 제가 선대본부장을 맡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때 제가 항상 우리 문재인 후보 지지 유세를 하러 다닐 때 인수위 기간도 없이 당선되자마자 대통령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데 이재명, 안희정 후보에 비해서 5년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모시면서 국정 자체를 경험한 네. 준비된 후보다 이렇게 제가 홍보를 했는데 확실히 그렇죠. 맞는 말씀이에요. 네. 드러나고 이 어려운 국면을 잘 그래도 돌파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른바 당내에서 정치적으로 약간 개파라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요. 네. 또 이해찬 후보를 친문 좌장이다. 또 김진표 후보를 친문 소장파들이 지지한다. 이런 분류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분류에 동의를 하시는지. 글쎄 그런 분류라는 게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요. 원래 이해찬 후보님은 원래 친노 좌장이라 그래도 본래 사실은 친노무현이시죠. 그리고 예. 김진표 후보도 원래 정세균 계보잖아요. 실제로 네. 지금도 정세균 의장이 김진표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정세균 전 국회의장님하고 가까우시죠. 그렇죠. 네. 그쪽 계보로 분류가 되죠 사실상. 그런데 이번에 문재인 후보 경선 때부터 도왔죠. 저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똑같이. 경선 때 또 본선 때 다들 도우셨죠. 문재인 후보. 경선 때 안희정, 이재명 후보를 도운 분도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나 김진표 후보와 저는 경선 때부터 같이 도왔죠. 그러니까 친문호 된 것은 김진표 후보나 저나 똑같은 차이가 없죠. 단지 네. 전해철 의원이나 일부 친문 소장 의원들이 김진표 후보를 민다 안 민다의 차이인 것이지.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가 신친문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친문의 핵심이다. 아니 가장 최근까지 대통령을 모시고 활동을 했잖아요 제가. 그렇죠. 러시아 특사로. 네. 그리고 바로 6월 22일 날 제가 한러 정상회담 때도 같이 수행을 했고. 그렇죠. 네. 또 그때 합의된 나진 핫산 프로젝트를 정말 좀 뚫어보려고 제가 최근에 북한 나진까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건 정치부 기자로서 궁금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관여하지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관여하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제가 확인해도 그렇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김부겸 장관도 그래서 전혀 언급을 안 하신 거고. 아무 말도 안 했죠. 이해찬 총리도 전혀 사전에 상의된 게 아니었고요. 알겠습니다. 사전에 출마하고 나서 제가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 대표가 되시면 여러 가지 이제 대표로서 중요한 일을 하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경제도 어렵고 당정 간의 정책 회의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제가 세 분 후보 중에 광역시장을 경험한 유일한 후보입니다. 이 인구 300만 도시 인천광역시를 운영해봤던 경험이 저에게는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종합행정을 해본 것이고 제가 일종의 지방정부의 수장이 돼서 실국장 회의를 통해 전체 시의 운영이나 위기 관리를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내각을 일하게 만들 수 있는 노하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129명의 국회의원들이 자기 역할을 가지고 뛰게 하고 또 120여 명의 원외위원장을 쇄도 상임위원회로 구성시켜서 생생하게 살아있는 현장의 목소리를 내각에 전달해서 내각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나 법안을 생각하지 않도록 그 간극을 좁히는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내각을 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청와대 비서들이 전면에 나서온 일은 초기 단계는 불가피했지만 지금은 내각 중심으로 가고 청와대 비서실은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 내각이 중심으로 일하게 만들려면 당이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당정회의를 강화시키고 대통령과도 이 정책적 논의를 강화시켜서 긴밀한 당정적 협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대표가 되시면, 야당과의 이제 관계가 중요한데요. 지금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교수의 비대위원장 체제로 상당 기간 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표가 되시면 이제 김병준 교수님, 김병준 위원장하고 여야 대표 회담도 하셔야 되고요. 이미 그 TV 토론도 제안하고 하셨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가주의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김병준 위원장은 홍준표 대표보다 훨씬 나은 상대라고 봅니다. 대화를 할 수 있는 분이고 또 정책적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TV 토론을 제안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최근에 김병준 후보가 국가주의라고 저희 정부를 규정한 것은 유감입니다. 이 국가주의라는 것은 일종의 전체주의적인 그런 개념을 쓰고 있는 것인데 우리나라 헌법에 위반되는 말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정하고 되어 있는데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 국민이죠. 네. 그래서 국가주의를 헌법 전문에서 부정하고 있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최우선하고 통치구조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대통령, 국회, 법원, 입법사법 행정은 헌법 10조의 국민의 존엄과 가치, 이 기본권 실현을 위한 수단적 존재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헌법 자체가 국가주의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정말 국민의 기본권과 권리 향상을 주장하는 정부를 국가주의라 규정한 것은 아주 잘못된 표현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시장에 딱 모든 걸 맡길 수가 없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일정한 규제는 불가피한 게 모든 세계적 현상이고. 그렇습니다. 먹방에 대해서 이야기한 건데 정크푸드 일거를 마음대로 놔두게 되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부분이 비만과 고혈압, 당뇨로 심각한 지금 고통을 겪고 있고 엄청난 의료보험 재정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통제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야당이라는 게 대화와 타협 또 협치의 대상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을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도와주지 않으면 사실은 법안을 통과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자, 협치 내각 또 연정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 입법 전략 차원에서 대화 관계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김병준 위원장 그리고 지금 바른미래당은 손학규, 하태경 아마 경선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뭐 최경환, 유성엽.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네. 지금. 네. 근데 누가 되더라도 저와 잘 소통이 될 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다 친하신 거예요? 뭐 다 잘 알고 지낸 분들이고. 그렇군요. 예, 정동영, 손학규, 하태경, 뭐 또 젊은 분들은 젊은 분대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진지하게 협의해서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게 국회 선진화법을 개정해야 됩니다. 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이게 식물국회가 돼 있잖아요. 우리가 동물국회를 막자고 선진화법을 만들었는데 식물국회가 됐습니다. 동물국회도 아닌 식물국회도 아닌 정말 적절한 저는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국회가 이렇게 비생산적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이런 구조를 바꿔내고 거기에 따라 공직자 비리 수사처 같은 개혁 입법들을 좀 통과시키고 그에 대한 이제 야당의 요구에 수렴은 선거법 개정이나 뭐 저런 게 있어야죠. 뭐. 네, 그렇죠. 예. 거기서 열린 자세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야당일 때 국회 선진화법 안 고쳐줬는데요. 자유한국당이 고쳐줄까요? 별로 고쳐줄 것 같지 않은데.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정병국 의원과 토론하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 정병국 의원께서 이것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된다 분명히 소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른미래당 소속인데 저는 이게 서로 간에 마음을 터놓고 저는 좀 설득해 가야 된다고 봅니다. 설득하면 좀 가능하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렇게 국회가 일도 안 하고 누구 하나가 이렇게 그냥 목리 부리듯이 그냥 해버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구조가 돼서는 일종의 이것은 다수결에 올리는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고 소수의 횡포로 소수를 존중해야 되지만 이거는 너무 심하거든요. 아무런 국정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혼자 고군분투로 1년을 끌고 왔는데 국회가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자, 민주평화당과 뭐 통합을 하자라든가 아니면 연정을 하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통합은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저는 경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호남 지역에서도 경쟁을 하고 또 자기 역할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대신 일본의 자민당과 공명당이 공동여당을 냈고 우리가 옛날에 자민련과 네, 공동정부를 했었죠. 공동정부 했던 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장관 자리 나눠먹기식이 아니라 제가 예를 든 게 죽산조봉암과 이승만의 관계를 표현했습니다만 농지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두고 두 사람이 의사가 동상이몽이 면도 있지만 합치가 돼서 진보당 출신의 죽산조봉암이 초대 농림부 장관이 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 저는 민주평화당이 추구하는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과 한반도 평화의 그런 철학, 그 다음에 지금 정의당이 추구하는 어떤 노동의 가치, 갑질 횡포에 대한 근절, 여러 가지 이런 사회개혁적인 철학, 네. 이런 것들과 우리가 공통 분모를 찾아서 해당 분야 장관을 입각을 제의하고 수용함으로써 공동 책임을 져가는 협치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른미래당하고 무슨 연결고리가 없을까요? 바른미래당도 충분히 저는 열린 자세로 대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제 개헌하고 선거구제 개편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야당에서도 이제 전향적으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하고 민주당에서는 좀 이렇게 소극적인 걸로 비치는데 개헌 또 선거구제 개편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볼 것 같아요. 아니, 개헌하자고 청와대 설 때는 안 하다가 그렇습니다. 예. 또 이러니까 민생 법안이나 어떤 국회가 작동하는 법이라도 좀 해결하고 나서 그걸 이야기하지 또 되자마자 그런 건 하나도 안 하고 개헌 이야기만 하면 이 국회가 국민의 삶과 너무 동떨어진 자기들의 권력구조 이해관계에만 천착한다 이렇게 비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 문제는 제가 대표가 되면 네. 대통령님과도 상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에 총선이 있고요. 개헌이 안 되면 2022년에 대선이 있고 자, 총선 대선 더불어민주당 이길 자신이 있습니까? 예, 뭐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가되 이게 오만하게 비춰지지 않도록 정말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초심을 잃지 않고 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정부까지 이제 우리가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네. 다른 데 딱 책임을 전가할 이렇게 지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책임을 진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내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당장 정권 재창출이 쉬운 일이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겸허한 자세로
저희가 국민 속에 다가가야지. 국민이 정권을 결정해 주는 거지 우리가 20년 하고 싶다 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말을 쓰는 것 자체가 국민한테 그래서 오만하게 비칠 수 있다. 저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표 후보, 아까 이제 훌륭한 분이라고 칭찬 많이 해주셨는데, 특히 이제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요. 혹시 이런 부분은 조금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고. 김진표 후보님은 워낙 뛰어나신 분이어서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때 다 중용이 되신 분이고 네. 중도적이고 보수적인 분들을 우리 민주당으로 흡수 통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경쟁을 하느냐. 한번 기회를 저는 받았다고 봅니다. 경제부총리로서, 교육부총리로서, 네. 원내 대표로서 모든 주요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이미 한 번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대한테 한번 기회를 줄 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사실 재경부 출신들, 기획재정부 출신들이 우리 사회의 경제 분야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정권이 바뀌더라도 다 주도하고 있잖아요. 금금융 감독위원회 뭐 각종 소위 우리가 모피아란 말이 나올 정도까지 그렇습니다. 이 재경부 출신들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정당의 정책위 의장이나 원내 대표까지 또 오셨는데 당 대표까지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네. 지금 김동연 부총리와 무슨 차이가 있을까? 김진표 당대표가 되신다면 뭔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기획재정부를 끌고 가고 부딪혀야 될 거 아닌가. 특히 지방 분권 같은 데는 기획재정부의 뿌리 깊은 중앙집권적 사고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인천시장 때 부가가치세 11% 인상하는 문제 가지고 엄청 싸웠습니다. 보유세를 인상하면서 거래세, 지방세의 주요 소득원을 자기들 맘대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전화 한 통 없이 맘대로 자기들이 생색을 내면서 그거를 삭감해버렸습니다. 그래 놓고 보전도 잘 안 해주고 이런 식의 중앙집권적 재정운용 계획은 우리 지방정부 수장들한테는 아주 맞지 않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거의 지방 분권 연방정부 수준으로 하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철학과도 배치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 분권을 실행할 수 있는 당대표로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을 경험해온 저가 중앙집권적인 기재부 출신보다 낫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해찬 후보에 대해서도 같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이해찬 후보님은 뭐 우리 민주화운동의 선배님이시고 전설 같은 분이시라 봅니다. 탁월한 기획력과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또 원칙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한 번도 우리 민주주의 진영에서 이탈해 본 적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또 똑같은 말씀인데 이해찬 총리님께서 53세 때 국무총리를 하셨더라고요. 네. 제가 56세입니다 지금. 더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그때 총리가 되셨고 또 김대중 때는 교육부 장관도 오셨고 교육부 장관 하셨죠. 네. 또 당 대표도 하셨고 대선 후보까지도 또 나오셨고 어떤 역할을 다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항상 선배들은 생각할 때 후배들이 못 믿었죠. 어려 보이죠. 엄마들이 예, 나이가 들어도 그렇습니다. 예. 자기 아들들이 물가에 나온 것처럼 그런 심정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리 이해찬 후보님도 53세 때 총리가 됐던 거를 기억을 상기하자면 저희 세대 이제 저도 사선 국회의원의 인천시장을 경험한 저 송영길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또 당원들 마무리 좀 당부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정말 저희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켜준 건 너무 감사드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저희 민주당에게 큰 또 지지를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등골이 서늘할 정도로 저희들이 겸허하게 이 지지를 받아 안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능함으로 뭔가 성과를 내는 저희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가 되도록 뛰겠습니다. 단지 하나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세계 정세가 쉽지가 않고 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항상 그 책임을 내부에 누구 희생양을 찾아서 공격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모두가 지혜를 모아서 외부의 위험 요소, 위기를 같이 대응하는 국민적 통합이 필요한 시점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솔직하게 국민 여러분께 모든 것을 공개하고 공유하면서 이해를 구해서
문재인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송영길 의원님 오늘 제가 사실은 좀 민감할 수 있는 질문도 많이 드렸는데 회피하지 않고 아주 자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정치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